372페이지 372페이지 3번이요. 상임법 옳은 것 1번 최단기 1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이 틀렸어요. 자, 2번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가로 양당사자는 가로하고 양의 X요. 평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1번의 규정 최단기 1년이란 규정은 있지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만은 그 약정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 주임법과 차이점,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틀렸고, 3번 묵시 갱신된 경우 가로 양당사자는 가로하고 양 밑에 X요.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되겠죠? 예, 평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5번에는 별표 하나 치시고 작년 연말에 개정된 법률이에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이 아니라 10년의 동그라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 4번이요. 상임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8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기억, 첫째 줄 마지막 경과실에 가로하시고 경 밑에 X, 파손의 언더라인이요. 파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과실도 아니고 그냥 과실도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니은이요. 그 중앙에 일방적으로 가로하시고 마지막에 공탁에 가로하시고 둘 다 X예요. 자, 이 사유는 약간 법률을 응용한 내용이에요.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공탁해야 된다고. 쌍방의 합의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공탁해야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공탁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못합니다. 예. 그 다음 디귿 2기의 가로 X예요. 중앙의 차임 연체 체크. 상임법은 차임 연체는 3기가 와야 됩니다. 2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크하고 마지막에 전대의 체크야. 무단 전대했다면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비업에서 미음으로 화살표요. 비업을 먼저 봅니다. 개축에 가로하고 X예요. 개축이 아니라 미음 언더라인 마지막 철거 또는 재건축 체크예요.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 거절하는 것이지 정축이나 개축은 거절한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철거 또는 재건축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를 고지해야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철거할 거예요, 재건축할 거예요 라고 고지해봐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 기간 중 가로하고 중 밑에 X예요. 계약 체결 당시에 사전에 철거할 계획이 있다,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고지해야지 존속기간 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것은 거절한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5번이요. 틀린 것 1번이요. 권리금 계약의 개념 자체는 시험에 정답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2번이요. 2번에 별표 하나요. 작년 연말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임대인은 체커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체크하시고 6개월 바로 위에 이렇게 적으시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합격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은 실력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별법은 법이 개정되면 출제하기 얼마나 쉽느냐고, 담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적어버리면 되는데 왜 물어보는가? 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자꾸 개정된 법률을 물어본다고. 과거에는 3개월이었지만 작년 연말에 개정하여 6개월이라고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를 6개월로 개정했다고. 옛날에 3개월이라 규정하니까 너무 기간이 빡빡하다고 생각해서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간격을 넓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적법하게 권리금 계약을 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상가 건물에 비추어 체커 현저히 고액까지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맞죠? 예, 마지막 방해의 체커요.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여 적법한의 체커, 방해의 체커,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체커, 임대차 종료 일로부터 3년 내까지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년 내는 이미 개정된 그 해에 기출했어요. 오지선다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미 한번 뽑아먹었다면 저속한 표현으로 출제하는 자도 곤조가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그럼 이 부분은 올해는 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혹 물어보면 까지는 물어봤기 때문에 부터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부터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지 방해가 있은 날 아니에요. 순수하게 방해가 있은 날 이렇게 적어두면 논점이 자꾸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는 아니다. 거기에 약간 주의하고 네 번째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체커 임대인이까지요. 3년의 가로하고 X요.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의 체커 거절이요. 체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까지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넘기시고 6번, 7번 반복이에요. 8번입니다. 틀린 것 1번. 자, 둘째 줄에 전반에 관리 행위 체크하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지분의 과반수 체크하시고 정리.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인데 관리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리 행위예요. 그럼 첫째 줄 마지막 갱신 거절의 통지 체크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는데도 갱신 거절을 통지한다는 말이 결국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 여백에는 해지라 적으시고 이게 임대차의 해지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상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들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죠. 예, 그 말이 1번이요. 자, 2번은 주임법하고 공통이요.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양수인은 체커 성계 이후요. 의 연체 차임액이 체커 3기 이상이요. 에 달하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지상권의 차임 연체와 논리가 같아요. 상임법은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 양도 양수가 됐을 때 양수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양도 전후는 합산을 한다 안 한다. 그 논리예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몇 기 이상이어야만 한다. 3기. 예, 그래서 지상권의 차임 연체와 지료 연체와 논리가 같다. 4번은 주임법과 공통. 5번이요. 첫째 줄 마지막 법정 갱신된 경우까지 체크. 적용된다에 가로하고 X요. 정리.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정 갱신이 되면 이 규정은 적용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령 예를 든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할 때 1년씩 계속 갱신해 나와서 마지막 10년이 되는 시기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를 안 해버리면 법정 갱신이 돼버리면 10년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최초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정 갱신이 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인이라면 건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상가 건물이요. 그럼 임차인이 계속 계약 갱신해 요구에 나오면 쫓아내고 싶으면 10년 되는 점에는 딱 날을 세우고 있어야 돼. 달력에 별표 해놔야 돼. 되겠습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나가라 통지해야 된다고.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정액해달라고 통지해야 돼. 아니면 법정갱신이 돼버리면 11년 차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9, 10, 11, 12는 반복입니다. 13번을 확인합니다. 13번에 먼저 요약집이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2차 하시는 분은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을 것이고 1차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수정 좀 할게요. 상임법의 첫 페이지입니다. 민사특별법 18페이지요. 지역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그 일정액 이하를 또 개정해서 올해요. 그게 올해 중요하다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소액보증금은 개정 안 했습니다. 환산보증금만 개정했는데 2차도 하는 분은 지역마다 액수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1차만 하시는 분은 서울특별시라도 좀 기억하자고. 6억 1천만 원 이하를 개정해서 9억 원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그럼 6억 1천만 원을 지우시고 9억 이렇게 적으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다 이해하는 생략이에요. 그 다음 부산광역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하고 일치시켰습니다. 그동안에 부산을 개무시하고 있다가 부산을 인정했습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 경제활동이 부산광역시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그동안의 입법자의 생각이었어요. 부산을 무시했거든. 지금은 부산광역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시켜 법을 개정해서 6억 9천만 원 이하예요. 6억 9천이라 적으시고,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당연히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제2도시에서 3도시로 밀릴 위기에 몰려 있잖아 지금. 인천이 2 이렇게 돼버렸어 거의 경제활동이요. 서울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저 나머지 2차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은 5억 4천만 원이라 개정했어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법만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어찌됐든 수치는 2차 하는 분은 다 알아야 되고 민법 1차만 하는 분은 서울특별시만 기억하자. 9억 원 이하입니다. 예, 9억이에요. 9억. 올려도 3억 가까이 올려버렸어. 그래서 뭐 상가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수치는 팍팍 올리고 있대. 자, 13번이요. 13번은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 2019년으로 이 날짜가 진짜 그거 같네. 이렇게 고칠게 날짜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2019년 9월 10일로 고칠게. 17년 하면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법률 자체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 그리고 소액보증금 마찬가지 현행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가 맞다고. 그리고 과거의 법률을 우리 시험에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2일 지워버리고 2019년 9월 10일이라고 적으시라 이 말입니다.
9월은 제 마음대로요. 자, 갑이 2019년 9월 10일 을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체커 보증금 5억, 체커 월차임 500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물론 이렇게 2017해도 그대로 통용은 됩니다. 그럼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니까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야 되거든. 그 10억이라고 10억. 10억이니까 17년에도 똑같아요. 똑같지만 혹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8억이 되잖아요. 그럼 현행법 적용하면 9억 이하니까 이 법률 원칙 적용하지만 2017년이면 적용 안 한다고. 현행법을 갖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예요. 17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월도 고친 이유가 4월 17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9월로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10억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임법은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5가지 있다 그랬죠. 예. 자, 1, 3 묶으시고 1, 3을 묶으시고 2, 4, 5를 묶으시고 자, 1, 3을 같이 확인합니다. 1번은 계약갱신요구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3번이요. 임차인 갑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맞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번은 맞고 10년에 초점 맞추시고 1번 규정은 법정 갱신에는 적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2번이요. 임대차 기간을 체커 6개월이요. 로 정한 경우 임차인 갑과 임대인 을은 모두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의 체크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시고 애 틀렸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증금액이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5개를 제외하고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네. 되겠습니까?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단기 1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초과에도 적용하는 건 5개밖에 없어. 그걸 제외하고는 적용 안 한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약정해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 있다의 언더라인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체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요. 마지막에 없다 체커요.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로 가야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 5번이요.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은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채커 우선이요 하여 채커 변제요. 우선 변제권은 보전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 적용하지 초과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다의 가로하고 X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14는 반복이에요. 자, 가담법을 확인합니다. 380페이지요. 자, 1번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자, 1번, 5번 연결하시고 1번 이 법률은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할 당시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에 가액하고 피담보 채권을 구별하여 비교하여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한 경우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를 한다고 공제를. 그러니까 1번 시가 5억 원, 5억 원의 채권요.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 가로 안에 채권 다음에 2억의 채권요. 이 설정된 상태에서 한번 자르시고 그럼 선순위 저당권 바로 위에 여백에는 이렇게 해야지.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5억짜리인데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2억이라면 결국 부동산은 몇 억짜리로 판단하는 것이다. 3억이요. 그 다음에 1억 채권요. 그 다음에 채권 차용이요. 하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 하였다. 그럼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목적부동산은 3억짜리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1억이라면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해야죠. 예. 근데 차용에 왜 체크했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소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대여금하고 차용금이 같은 말이에요. 채권자는 돈을 대여, 빌려 주었고 채무자는 돈을 차용, 빌려 썼다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엇이고 대여금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고 차용금이고. 대표적으로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을 말해요. 그럼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이나 외상 대금 이런 것들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 썼다 안 썼다? 안 썼기 때문에 이 법률 적용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5번이요. 3억 원 체크요. 을 차용하면서 차용은 이미 했기 때문에 체크 안 할게요. 이미 체크 2억 원이요. 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한번 자르시고 그럼 4억 빼기 2억 3억 빼기 2억 하면 1억 원이죠. 네. 아니네. 잘못 잘랐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한번 자르시고 거기 잘라야 되네.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체크 4억 원까지요. 상당의 부동산. 그럼 결국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니까 4억 빼기 2억 하면 결국 부동산은 몇 억짜리로 평가해야 돼? 2억이요.
근데 채권은 3억이잖아. 그럼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5번을 같은 맥락인데 비교해서 보라는 이야기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2번은 전반부에 매매대금 체크하고 끝이에요.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은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또는 외상대금 채권과 같은 것은 가등기에도 이 법률 적용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 네 번째요. 고려청자 체크하시고 그 여백에는 동산이라 적으시고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요. 양도담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동산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고려청자는 동산을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지문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법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1억 원의 체크요. 차용하면서 3억 원의 체크, 3천만 원의 체크요.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은 3억짜리, 채권은 1억.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민사특별법은 털리면 안 됩니다. 민법보다 민사특별법은 법 이론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런 오늘처럼 명절 전날 쉬어야 되는데 오셨잖아. 고맙게. 오늘 한번 하면 돼. 그냥 한번 들으면 아는데 이거는 민법은 들어도 잘 안 되는 게 일부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사견으로 민특은 한번 들으면 다 알아. 그냥 안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6문제 출제되는데 혹 한 문제 실수할지는 몰라도 기본 5문제는 맞춰야 돼.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지문 좀 깁니다. 지문 좀 길어도 문제의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래, 책형 A를 받으면 마지막에 있는데 문제 길어도 자신감 갖고 풀면 돼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법 이론이 아주 약해. 복잡한 법리가 없다. 2번, 가담법 적용되는 경우 단 담보 목적물의 시가가 채권 차용액보다 크고 가등기까지 격려됐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전제하여 가담법이 적용되는 것을 찾아라. 기억, 미음 연결하시고 기억이요. 중앙의 매매대금 채권, 후반부의 대여금 채권, 주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섞여 있다 이 말을 저는 짬뽕이라 말해요. 짬뽕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반대로 주는 대여금 채권이고 부가 매매대금 채권이고 이런데 저 헛갈리지 마시라며. 짬뽕은 이 법률 적용 안 한다. 차후 짬뽕인 상태에서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하고 대여금 채권만 남게 되었다면 적용해요. 그럼 반대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고 매매대금 채권만 남았다면 적용 안 합니다. 짬뽕인 상태 적용 안 해요. 그럼 그게 미음이요. 소비대차에 기한 체크 차용금이요. 채무와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한 후라도 한번 자르시고 후자의 채무는 변제되고 소멸하고 체크 차용금 체크요. 채무만에 동그라미요. 남게 되었다면 이 법률 적용한다고. 대여금 차용금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니은이요. 물품 대금 체크. 디귿
매매대금 체크. 쉽게 접근하면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야 이 법률 적용하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선 채권이 원칙이라. 그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은 돈 빌려주고 빌려 썼다 안 썼다? 안 썼기 때문에 적용 안 한다고. 그럼 리얼이요. 언더라인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까지요. 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 법률 적용한다는 게 판례예요.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의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대여금 채권 그리고 비업의 차용금 채권 같은 말이에요. 자,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다툼 판례. 1번 차용금의 체크요. 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번 자르시고, 그럼 여기까지라면 적용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 양도담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그래, 그에 따른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경우 안은의 체크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은 첫째 줄 중앙에 3자 합의 체크하고 담보가등기나 양도담보도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그 저당권의 판례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했던 저당권을 연상하고 이 지문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과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원칙은 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동일해야 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그 판례를 담보가등기나 양도담보에 그대로 접목하면 되지. 제3자가 합의됐다면 담보가등기할 때 제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담보가등기는 공시방법으로 불완전해요. 가등기 인체로는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즉 담보가등기인지는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설정과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결정하라. 줄여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이다.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가등기도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론이요. 360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이런 논리는 담보가등기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특할 때 강조 안 한 것은 일반 저당권하고 논리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특 수업할 때 몇 차례 들었잖아요. 들은 기억 안 나면 저당권하고 같아로 가면 돼요. 수업 시간은 차이점만 강조한 거예요.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마지막 둘째 줄 마지막에 설정자의 체크요. 자, 이건 양도담보인데 담보가등기도 똑같아요. 민법 시간에 가볍게 터치한 환매를 제외하고 담보가등기를 했던 양도담보를 했던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특수저당권이요.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소유자 아니에요.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을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독특하게도 환매는 환매권자가 환매 의무자인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이전하는 독특한 변칙담보라고. 그건 가담법에서는 그 내용 안 물어봅니다. 양도담보를 설정했던 담보가등기 했던 목적물은 설정자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지 채권자인 담보가등기권자나 양도담보권자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지 않아요. 나중에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한 동시이행관계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 즉 설정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하면 그때 목적물 넘겨준다고. 그때부터 채권자가 점유해요. 되겠죠?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양도담보입니다. 담보물건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있다? 설정자에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점유는 설정자가 하기 때문에 과실도 설정자가 수취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5번 묻것이고 1번 귀속청산의 절차로 소유권 취득 시 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에 동그라며 청산금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을 밝혀야 한다. 밝혀야 한다에 체크하고 밝혀야 한다의 의미가 통지하라 이 말입니다. 여백에 통지라 적으시고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즉 귀속 청산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 통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번이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금이 없어도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등이요.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말해요. 제3취득자 포함 안 한다는 말이 틀렸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이요.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때는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해도 통지로는 적법해요. 통지로 적법하다는 말은 청산기간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중앙에 채권자는 언더라인이요. 이걸 기출문제는 채무자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 개인적으로 한심스럽다 이제. 그런 거 말장난이 불가해요.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데 한번 통지하고 나면 잘못 통지했다고 채권자가 스스로 통지한 금액을 다투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썰렁하게 수업 시간에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할 때 나술 퍼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잘못 평가했다고 스스로 실수 이런 건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 예, 5번은 반복이고 예, 6번부터는 잠시 쉬다 설명드릴게요.